예, 15분 다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조 발표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거 슬라이드. 어? 네. 아니 제가 예, 슬라이드, 슬라이드, 네, 네. 그걸로 해서 아, 네. 이거 여기가 보면 음, 근데 이거는 이게 상위 기준에서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거 인쇄 이거 이거 보고 근데 안 넘겨져. 화면 공유가 여기가 좀 네, 잠시 세팅 중이니까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네. 예, 이게 돼주시거나 네. 옆에 발표자분이 발표하실 때에는 이걸 넘겨주셔야 되고요. 네. 아, 근데 네, 지금부터 세 번째 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 두드림조의 두드림 서비스 프로젝트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드림 발표 진행을 하게 된 발표자 하민서입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두드림 팀원 설명, 프로젝트 소개 및 기획, 프로젝트 주요 기능, 그리고 기술 스택, 마지막으로 협업 과정과 트러블 슈팅에 대한 내용을 끝으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드림의 팀원 설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팀장 역할을 맡은 정서연님은 피그마 와이어프레임 제작, 소셜 로그인의 프론트 기능 구현, 알림 기능과 관련 기능 프론트 연동과 API를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발표자인 저는 소셜 로그인과 알림 기능, 스터디 관련 기능의 API 구현,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CI/CD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박진국님은 마이페이지와 관련된 API 구현 및 프론트 연동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스터디 관련 기능과 스터디 내역의 프론트 기능을 구현 및 연동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럼, 지, 그럼 지금부터는 두드림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기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은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개발자를 위한 문제 공유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기획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자격증, CS, 기타 다른 분야를 학습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서로의 학습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터디 공유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정처기 문제나 아니면 뭐 리눅스 마스터나 이런 뭐 어떤 이제 뭐 개발이나 어떤 CS에 대한 여러 문제집들을 탐색하여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야 했다면 두드림은 기존에 풀이했던 문제들을 웹상에서 검색할 필요 없이 두드림 문제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테고리별로 내가 관심 있는 문제 및 기존에 풀이했던 문제들을 조회할 수 있으며 다시 문제 풀이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드림 사용자는 본인이 생성한 문제집과 내가 풀이한 문제를 다른 사용자와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댓글 및 좋아요 기능을 통해 다른 사용자가 풀이한 문제에 한해서 댓글을 남기거나 혹은 해당 문제 풀이에 대한 좋아요를 클릭함으로써 상호 간에 이제 어, 어떤 문제 풀이나 어떤 학습 내역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 두드림은 문제집, 스터디를 카드 형태로 생성하여 서로의 관심 있는 학습 주제에 대한 문제와 스터디 공유가 가능합니다. GitHub에 커밋이나 푸시 내역이 등록되는 것과 유사하게 두드림에서는 일일이 학습한 내용이 이제 공부 내역에 표시가 되고 그 일일 학습 내역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학습 현황을 상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뭐 백준이나 프로그래머스에서 다른 사용자의 문제풀이 현황 같은 거를 이제 로그인하지 않아도 참고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이제 일일 학습 내역을 어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전반적인 기능의 흐름 파악을 위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기능이 어떻게 동작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이를 통해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두드림은 기획 단계에서 개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취합하였는데요.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여 각 기능명과 동작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정리를 통해 개발 과정을 구체화하였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료들을 문서화하여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획 단계에서 작업 완료 시 실시간으로 WBS에 업데이트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화면 설계는 피그마를 통해 진행하였고, 파트별로 UI를 제작하여 시각적으로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ERD입니다. 총 17개의 테이블로 구성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한 테이블에 많은 필드를 추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DB 설계를 하였습니다. 사용자 테이블은 여러 다른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구조를 통해 사용자가 다양한 학습 자료와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스터디를 통해 공동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프로젝트의 주요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셜 로그인입니다. 일반적인 소셜 로그인인 구글, 카카오, 네이버의 소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일반 로그인이 아닌 소셜 로그인으로만 접속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이번 주 인기 문제집, 인기 스터디를 조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는 문제집 북마크, 그다음에 참여하고 싶은 스터디에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원래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영상 이슈로 인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어느 정도 진행한 이후에 라이브 시연을 통해서 해당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집 스터디 메인 화면은 이제 문제집 카드에는 어떤 학습 카테고리와 북마크 수, 제목, 그다음에 문제집을 생성한 사람의 그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카테고리와 인원 수, 제목, 스터디 참여 여부와 상태, 그리고 스터디 생성자명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문제집 생성과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라이브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용자는 제목 카테고리 공개 여부를 입력하여 이제 문제집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집을 만들며 문제 추가를 할 수가 있으며 2개 이상의 문제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여기 라이브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와 마이 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잠깐만요. 이어서 스터디 마이 페이지 기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스터디 제목, 카테고리 설명 등을 입력하여 스터디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스터디방 관리자 메뉴도 구성했는데요. 이제 스터디에 대한 내용 수정 가능하며 마이 페이지에서는 나의 문제집, 스터디 관리, 문제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림인데요.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집에 댓글을 달거나 이제 스터디 가입 신청 등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알림이 발생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실시간 알림 구현을 할 때 SSE라고 해서 이제 SSE를 활용해서 이 알림을 구현하는데 이 SSE를 활용해서 이 실시간 알림을 구현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좀 예, 고생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수신자는 나에게 온 알림을 통해 해당 알림이 발생한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라이브 시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셜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그냥 구글만 해보 그걸 보시면은 이제 메인 화면에서 이번 주 인기 문제집, 이번 주 인기 스터디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인기 문제집과 인기 스터디는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마크 기준으로 이제 그 정렬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고요. 이제 인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여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해당 메인 화면에 정렬이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별로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별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 스터디 카드에 이제 참여 여부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참여 중 혹은 이제 참여하기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이제 스터디 방장이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스터디를 생성한 사용자일 경우에는 스터디 방장이라고 이렇게 보라색 글자로 문구를 표시한 내용까지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문제집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제집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개 여부에서 만약에 비공개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문제집에서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되고요. 네, 만들기를 클릭하고 여기에 이제 문제를 추가하는 이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제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작성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만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더 추가하고 싶으면은 여러 개를 여기서 더 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더 추가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아니오를 클릭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추가한 문제를 이제 여기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제가 볼까? 아, 그러면 이제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제 잘 모르겠다 해서 제출을 하고 이제 문제 평가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평가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 난이도에 대해서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달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해 완료, 애매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나눴고요. 제가 이제 이해 완료로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내가 현재 이 이제 계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참여하는 스터디가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 내가 참여하는 스터디 리스트에 이제 여기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 후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해당 스터디에 추가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네, 추가된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에 대해서도 스터디 만들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는 이제 제목, 카테고리, 설명, 공지사항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공지사항은 이제 작성을 해도 되고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가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스터디에는 이제 공지사항과 그 공지사항에 대한 이제 댓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내 문제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터디에 대한 이제 관리자 페이지도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리자 페이지는 스터디로 들어가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스터디 방장이면은 이렇게 제가 스터디 방장이라는 이제 보라색 문구가 뜨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이제 제가 참여 중인 스터디 목록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신 순으로 이렇게 조회 가능하고 내가 이제 풀이한 문제 그리고 내가 풀이한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풀이한 이제 문제까지도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댓글과 좋아요 기능도 같이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문제집에 한번 댓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미안. 지금 해당 문제집에 제가 댓글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 댓글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해당 문제집을 생성한 사람한테 이제 실시간으로
알림이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프론트엔드 기술 면접에 이제 댓글을 남겼습니다. 메시지 뜨면서 이제 알림이 정상적으로 예,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람은 이제 전체 읽음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제 전체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음 처리를 여기서도 할 수 있고요. 해당 알림이 어디서 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 페이지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에 대해서 같이 보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부한 내역이 이렇게 뜨는데요. 이제 그냥 깃허브의 그 커밋 내역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밋 내역을 통해서, 아니, 커밋 내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부 내역이죠. 이 공부 내역을, 이렇게 로그인한 사용자들끼리 서로 이제 공유함으로써 이제 학습 내역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어떤 학습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푼 문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평가 항목별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터디 관리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로필 이미지나 이제 요 이름도 이 뭐냐 계정 명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어, 아, 이거 네, 네, 이거는 이제 네,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 스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술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는 저희가 이제 어, 특정 기능이나 이제 화면을 구현할 때 해당 화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리액트를 사용하였고요. 그다음에 북마크 기능 구현 시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URL이 생성돼서 북마크 또는 히스토리 기능 구현할 때 그거를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액트 라우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백엔드는 저희가 자바 17 버전을 사용하였고요. 개발 도구는 인텔리제이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적인 개발을 위해 스프링 부트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이제 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안정성을 높이고자 JUnit5와 모키토를 활용하여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성 증가와 편리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제 JPL을 활용하였고요. 그다음에 정형화된 데이터, 예컨대 이제 회원 정보나 문제집, 스터디 정보 등의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RDBMS인 이제 MySQL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통 이제 저희가 레디스 캐싱을 이제 어떤 프로젝트 할 때마다 사용을 하는데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집이랑 스터디 서비스 중에 복잡한 로직이나 쿼리로 구성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복잡한 로직이나 쿼리로 구성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소드들은 이제 캐싱을 활용해서 성능 개선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자주 변경되는 데이터에 한해서는 저희가 캐싱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캐싱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인데요. 저희는 이제 GitHub 액션을 활용해서 대포 자동화를 구축했는데요. 이제 로컬 환경에서는 이제 어떤 그 경로를 로컬 경로의 이미지를 저장했다고 하면은 이제 사용자 프로필 이미지를 클라우드 상에서 저희가 저장을 하기 위해서 AWS S3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EC2 최적화를 위해서 이제 DB를 분산을 하였고요. AWS RDS와 이제 일레스틱 캐시를 활용하여 DB 구축 및 캐싱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슬랙 알람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슬랙 웹툰을 활용해서 이제 해당 알림 기능을 구현하였고요. 백엔드와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배포 시 특정 슬랙 채널을 통해서 이제 배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업 과정 및 트러블 슈팅에 대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GitHub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하였는데요. 이 GitHub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이제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이제 프로젝트 작업별로 이제 어떤 이슈의 이제 뭐 담당자나 진행 상태, 우선순위, 예상 기간 등의 어떤 필드를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단위별로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이제 협업을 위해 Git 관련 컨벤션을 통해 규칙을 정했고요. Git 브랜치 전략을 통해서 이제 브랜치 관리 방향을 설정하였고, PR 템플릿도 같이 구성해서 어떤 그 Git 관련 작업에 좀 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커밋 메시지는 이제 이 커밋 메시지도 어떤 그 규칙을 만들어서 개발 작업 이력 관리를 하였고요. 이 커밋 메시지 어떤 이슈에 대한 커밋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이제 메시지 옆에 이슈 번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슈와 PR 내용 구분을 위해서 라벨을 새로 만들었고요. 커밋 메시지와 매칭해서 이슈를 생성할 수 있도록 템플릿 유형을 나눠서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GitHub 위키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였는데요. 이제 이 공간을 이제 저희가 따로 만들었고, 이 공간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주차별 진행한 내용들은 데일리 스크럼 통해서 정리했고, 학습한 내용들은 이제 블로그에, 이거는 이제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GitHub 위키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습한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숙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요. 저희가 이제 for queries with이라는 어떤 에러 메시지를 접했는데 해당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이건 이제 사례인데 작성한 그 JPQL 구문 예컨대 이제 JPL로 구현하기 어려운 그런 기능들을 JPQL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요 파람 어노테이션이 빠져 있어서 해당 에러가 발생을 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파람 어노테이션을 붙여준 이후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요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직렬화, 역직렬화 문제거든요. 이게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바 파일 데이트 타입이라는 해당 에러 메시지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자바 8부터는 저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저 항목을 제대로 직렬화하거나 역직렬화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면 빌드.그래들의 의존성 라이브러리 추가해서 직렬화, 역직렬화, 그리고 원하는 형태 이제 로컬 데이트 타임 설정을 할 수 있는 어노테이션을 추가를 해야 해당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날짜, 시간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내용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네이션 관련 이슈도 잠깐 보실 텐데요. 이제 다음과 같은 로그를 발견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버전이 3, 예. 네,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네네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페이지네이션 구현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스프링 버전 문제로 인해서, 페이지 인터페이스 직렬화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 양식이 다르다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네, 보세요. 그리고 이제 레디스 캐싱할 때도 직렬화, 역직렬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커스텀 페이지 클래스를 생성하여 제이슨 역직렬화가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SE 관련 에러인데 이제 SSE는 지속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로컬에선 잘 되는데 배포한 이후에 되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와스로 이제 요청을 보냈대. HTTP 1.0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그 커넥션을 계속 막고 있다 보니까 SSE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프록시 셋 헤더 커넥션을 저거를 계속 커넥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keep alive로 설정을 하였고 1.0 버전이 아닌 1.1 버전으로 변경을 해서 설정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확인을 했고 이제 JPA에서 저 오프닝 뷰를 트루이 아니라 폴스로 해줘야 이제 SSE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이제 이거는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이어서 예, 아무튼 예, 이런 이슈가 있었다. 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상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고생 많으셨고, 자, 지금 Q&A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주실 부분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Q&A. 아, 지금 저희가 학습하고 있는 부분이라 좀 기초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아까 실시간 알림 구현을 SSE로 하셨다고, 네, 네. 제가 알고 있는데, SSE는 이제 서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제 보내는 기술이라고 하면, 메시지 자체를 저장할 수 있는 큐 역할을 하는 게 혹시 레디스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 네,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에 SSE를 구성을 했을 때, 보통 이제 통신이라는 게 웹소켓이 있고 SSE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SSE는 단방향 통신이에요. 쉽게 네네. 말해서 이제 보통 클라이언트랑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을 받아서 이제 서버가 통신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네. 이제, 어, 그 어떤, 아까 그 메시지는 사실 제가 만든 거예요. 아, 네, 제가. 제가 따로 구성을 해준 거예요. 그게 이벤트를 딱딱 백엔드에서 분류를 해줘서 코드 작업을 해줘야 이게 정상적으로 쏴지거든요. 그리고 음,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그 SSE 그 에러 났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오프닝 뷰 폴스로 안 하고 트루로 해두면 얘가 커넥션이 많아져가지고 다운되거든요. 아, 안 돼요. 그래서 저걸 이제 폴스로 했던 거고 1.1도 마찬가지인 거죠. 닫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레디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단순히 캐싱하기 위해서 한 거고, 아, 이제 레디스 캐싱은 이제 저희가 DB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은 그 DB에 저장한 데이터로 붙지 않고 레디스에 저장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시간을 빨리 예, 확 그러니까 단축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개념에서 레디스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예, 계속 Q&A 진행할 건데요. 그에 맞춰서 지금 네이버 폼으로 여러분들 평가표 진행하는 거 이제 슬슬 집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요 지금 Q&A 들으시면서 평가표 작성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Q&A 순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그 레디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캐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주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런 캐싱 처리를 하셨는지, 일단 캐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캐싱을 하는 목적이 일단 저희가 MySQL이랑 이 인메모리 DB라고 해서 레디스를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어떤 예를 들어 마이 페이지를 예를 들면 데이터가 잘 안 변하죠. 잘 변하지 않는데 굳이 얘를 MySQL로 붙는 것보다 이미 그 레디스에 저장된 키밸류 값을 통해서 얘로 접근을 안 하고 얘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단축이 되는 거죠. 시간 단축. 음,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복잡한 쿼리를 예를 들어서 구성을 해서 도해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비용이 있거든요. 비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최대한 저희는 감수하기 위해서 레디스를 활용한 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잘 변하지 않는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레디스 캐싱을 한다. 예를 들면 뭐 그 리프레시 토큰 같은 걸 들 수 있겠죠. 걔는 보통 연장 기간을 하루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걔는 잘 안 변하니까 걔를 이제 레디스 캐싱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MySQL에 굳이 접근 안 하고. 예. 근데 이게 유의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종종 바뀌는 데이터를 레디스 캐싱을 하면 조회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MySQL이. 그래서 이게 잘 변하지 않는 데이터 혹은 쿼리를 내가 엄청 복잡하게 구성을 해서 조회를 했을 때 이게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이제 캐싱을 쓰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로그인한 그러면 사용자 정보는 네. 이제 특히 이제 엑스 토큰에 이제 담긴 것들은 사실 변하지 않는 값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그러면 레디스에 이제 저장을 해서 변하지 않는 값을 레디스 캐싱을 쓰는 게 맞아요. 네. 그래야 그게 레디스 캐싱의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어요. 만약에 캐싱을 무분별하게 쓰면 아마 정형화 문제 발생해서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Q&A 또 있으실까요? 시간 관계상 이번이 마지막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 로그인 기능 없이 그 소셜 로그인으로만 구현을 하셨는데 맞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별로 로그인할 때 토큰 처리하는 방식도 달랐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은 그 로그인 플랫폼별로 만약에 제가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했는데 그 네. 다음에 또 구글로 로그인을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동일한 사용자인지 구분을 할 수 그거는 있는지. 이제 물론 처음에 어려움은 있었죠. 이게 예를 들어서 중복이 되는 이슈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그 프로바이드 아이디는 고유 값이거든요. 프로바이더 아이디를 활용해서 얘네가 이제 중복이 나지 않게 저희가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백엔드 쪽에서 그거는 구현을 했죠. 이제 백엔드 쪽에서 프로바이더 아이디라는 걸 활용을 해서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 부분은 잘 구현이 돼서 일단 요번에 경험한 거는 그런 고유값을 통해서 뭔가 구분을 해줘야 일단 중복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서 Q&A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발표하신 두드림팀의 조합 박진국, 정서영, 하민성 모두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훈련생 분들이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젝트를 발표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지금 네이버 폼으로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11시 58분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집계를 하고 다시 모여서 수료식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일정을 진행하겠고요. 지금까지 계속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제 집계를 마치고 나서 대략적으로 12시 10분, 12시 15분으로 일단 넉넉하게 잡고 더 만약에 시간이 지체된다 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까지 잠시 휴식 시간 그리고 집계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지금 빨리 제이버 폼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발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